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인이라고? 파리의 국제공항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5년 경력을 자랑하는 공항 직원이 목격한 특별한 여행객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피곤해 지쳐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반면 그들은 마치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의 완벽한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15분 단위로 세밀하게 나눠진 일정표, 실시간 위치 공유, 심지어 센트 단위까지 계산된 쇼핑 리스트까지. 한면세점 직원은 이들을 특수부대처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월 파리는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섭씨 영하 3도를 기록한 날, 저는 파리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5년 동안 공항에서 수많은 승객을 봐왔지만 그날 본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비행기가 착륙한 후 입국장으로 들어선 승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10여 명의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피곤한 기색으로 천천히 나오는 반면 그들은 마치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하는 사람들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수화물 수취대로 향했죠. 처음에는 단체 여행객들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스타일의 검은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깔끔한 모습에 뽀얀 피부를 가진 이들은 특히 20대 여성들이 잡지 모델처럼 세련돼 보였죠. 수화물 수취대 앞에서도 그들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짐이 어디서 나올지를 파악하고 최적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항공사 앱으로 실시간 수화물 상태를 체크하기도 했죠. 그날 저녁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공항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죠. 수화물 처리장에서 일하는 동료는 한국인들의 캐리어가 유독 잘 정리되어 있다고 말했고 입국 심사대의 베테랑 직원은 그들이 항상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준비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안내데스크에서 일할 때 한 한국인 가족이 호텔까지 가는 길을 물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이미 지하철 노선도가 들려 있었고 호텔 예약 확인서와 구글 지도까지 미리 저장해 두었더군요. 단순히 길을 묻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리 조사한 경로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인 여행객들의 독특한 특징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듯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행동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단순한 여행객이 아닌 프로 여행자로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준비성과 효율성을 갖춘 여행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의 여행 스타일은 제가 공항에서 맞이한 수많은 관광객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을 더욱 궁금하게 여겼고 특히 그들의 완벽한 계획성은 15년간 공항에서 근무하며 보았던 어떤 여행객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죠. 2024년 2월 어느 날 한 한국인 가족이 안내데스크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일정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된 일정표는 15분 단위로 촘촘히 짜여 있었고 공항 내 이동 동선과 강면세점, 매장별 쇼핑 목록까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정은 시간 단위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죠. 처음엔 이런 빡빡한 일정이 과연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면세점에 도착했고 미리 준비해온 쇼핑 목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죠. 대부분은 여행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데 이 앱에는 비행 시간뿐만 아니라 공항 내 이동 시간, 쇼핑 시간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대 초반의 여성 2명이 안내데스크를 찾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여행 계획은 파리의 유명 관광지들을 동선별로 완벽하게 정리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각 장소마다 인생샷 찍기 좋은 포인트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그들은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와 각도까지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일정 공유 방식이었습니다. 같이 여행하는 일행들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고
일정이 변경될 경우 즉시 전체 일정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여행에 적용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한 달 뒤 공항의 카페테리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한 한국인 관광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여행 문화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인들의 휴가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라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려다 보니 이처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여행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경험을 담아내야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때로는 다소 급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여행 문화였고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한국인 여행객들의 또 다른 특별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날은 유독 검색대가 붐비던 오전이었어요. 엑스레이 검사 중 한 캐리어가 특이 반응을 보여 정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 3명이었는데 그들의 캐리어 안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죠. 진공 포장된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각종 즉석 식품들이 옷가지 사이사이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즐비한 파리에서 왜 한국 음식을 가져오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음식 취향이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여행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완벽한 포장 방식이었어요. 김치는 특수 진공팩에 담겨 있었고 고추장은 작은 용기에 소분되어 있었죠. 심지어 즉석밥도 한 끼 분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섬세한 준비성은 다른 나라 여행객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한 달 뒤 공항 근처 식당가에서 또 다른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몇몇이 몰래 가방에서 고추장을 꺼내 음식에 넣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신뢰가 되는 행동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식당 주인은 오히려 흥미롭게 지켜보더군요. 이런 모습을 자주 접하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고 휴게실에서 만난 한국인 승무원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흥미로웠어요.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매운맛은 그들에게 활력소이자 위안이 되는 것이며 며칠만 한식을 못 먹어도 허전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식사 예약 문화도 특별했어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즉흥적으로 식당을 찾는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항상 미리 맛집을 검색하고 예약을 해둡니다. 현지 음식점은 물론이고 한식당도 꼼꼼히 찾아보더군요. 특히 SNS에서 유명한 맛집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가 되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보안 검색을 하던 중 한 중년 여성이 감사의 표시로 한국 과자를 건네주셨는데 그 맛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달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맛이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인 여행객들의 캐리어에서 음식이 발견되어도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러한 식문화가 부러워질 때도 있어요. 여행지에서도 자신들의 입맛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현지 음식도 즐기는 그들만의 방식이 매우 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저는 면세점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또 다른 특별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들의 쇼핑 스타일은 다른 어떤 나라 관광객들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완벽한 쇼핑 준비성이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에 미리 작성해둔 쇼핑 목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상품명뿐만 아니라 한국 가격, 면세점 가격, 할인율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환율 계산기 앱으로 실시간 가격을 비교하면서 쇼핑을 하더군요. 한 번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고객이 화장품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놀랍게도 파리 시내 백화점 가격, 인터넷 최저가, 면세점 가격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격 비교표는 마치 증권 투자자의 주식 분석표를 보는 것 같았죠.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고객들이 꿈의 고객으로 통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을 살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가격 흥정 없이 신속하게 구매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특히 화장품이나 명품 브랜드 제품을 살 때는 한 번에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월의 어느 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시계의 모든 스펙을 꿰고 있었어요. 심지어 시계 제조사의 역사까지 알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배우게 될 정도였죠.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에서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단체 구매 현상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동일한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한 고객이 동일한 향수를 무려 10개나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동료들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욱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은 마치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품절되곤 했어요. 한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그 모습을 본 다른 한국인 고객들도 동일한 제품을 찾았죠. 특히 SNS에서 유명한 제품들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그들의 쇼핑 동선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면세점 지도를 미리 파악하고 구매할 제품의 위치를 동선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죠.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매장 오픈 시간에 맞춰 와서 다른 손님들이 붐비기 전에 쇼핑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쇼핑 습관은 우리 면세점의 운영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인기 제품의 재고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고 한국어 가능한 직원을 늘렸죠. 심지어 한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한 응대 매뉴얼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관광 성수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문화가 단순한 소비가 아닌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쇼핑은 여행의 중요한 일부였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철저한 준비성과 효율성은 다른 어떤 나라 관광객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제 저는 한국인 고객이 오면 그들의 꼼꼼한 쇼핑 리스트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의 쇼핑 방식은 때로는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 배울 점이 많은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 파리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년 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을 지켜보며 기록했던 메모장을 들추어 보니 그들만의 특별한 여행 문화가 새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12월 초반 이른 아침부터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무리의 한국인 직장인들이 공항 카페에 모여 있었는데 비행기 탑승까지 2시간이나 남았음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한국의 연말 결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차를 이용해 아침 일찍 일을 끝내고 오후부터는 여행을 즐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들에게 여행은 일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또 다른 삶의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같은 날 오후 젊은 한국인 여행객들의 독특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4명의 여성들이 공항 한켠에서 약 30분간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조명 구도, 포즈까지 마치 전문 사진 작가처럼 꼼꼼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여행 콘텐츠 제작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국인들의 독특한 선물 문화도 더욱 뚜렷하게 보였어요. 한 중년 여성은 면세점에서 동일한 화장품을 무려 20개나 구매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죠.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자녀,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선물이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면세점 쇼핑에 공을 들이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독특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현지 식당에서 식사하던 한국인 가족들이 테이블 위에 작은 캠코더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로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거리와 시차를 뛰어넘어 가족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연말 무렵의 바쁜 공항에서도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특히 단체 관광객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용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의 작은 깃발 하나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심지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줄을 설 때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마치며 한 한국인 관광 가이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특징이 그들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빠른 실행력이 몸에 배었고 이것이 여행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된 거죠. 또한 SNS를 통한 활발한 정보 공유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에요. 1년간의 관찰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빠른 움직임과 치밀한 계획성이 다소 과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여행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된 휴가 기간과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경험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현대인의 이상적인 여행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빠르고 일정은 여전히 빡빡하지만 그 속에 담긴 열정과 효율성, 그리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는 마음은 분명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수많은 관광객들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언제나 저의 특별한 관심과 존경을 받는 손님들이 되었죠. 앞으로도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이렇게 더럽고 씻기도 힘든 곳에서 어떻게 살아? 프랑스로 당장 돌아갈래. 서울 밤거리의 화려함은 전 세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이런 서울의 모습만 주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시골은 정말 미지의 세계죠. 서울의 발전한 모습만을 보다가 한국의 시골에 내려간 외국인 여학생은 생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랍고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체험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프랑스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국의 시골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글을 작성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던 그녀의 소중한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자드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비치발리볼 선수 생활을 했고 대학교에서는 선수 생활을 하며 무역학을 전공했지요.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쳤고 프랑스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졸업 후 프랑스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이유가 한국어를 배워 프랑스의 무역회사에 취직하기 위함이 컸죠. 그러던 중에 작년 여름방학 때 제 확고했던 생각이 조금 틀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지금 저는 한국에 남아있을지 원래 계획대로 프랑스로 돌아갈지 고민을 할 정도죠. 그때를 회상해보면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학 때가 되면 당연히 프랑스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오곤 했죠. 하지만 방학 때마다 프랑스에 왔다 갔다 하느라 비용도 비용이고 시차 적응하느라 애먹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편리하고 마음 편한 곳이기에 이번에는 그냥 한국에 남기로 했죠.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고 심지어 한국인 친구들도 부모님 집에 가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도 많았습니다. 서울 토박이는 별로 없는 게 현실이구나 싶어 조금은 쓸쓸한 감정도 들더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울적한 마음이 들던 참이었죠. 그때 제 절친한 친구가 자기 고향이 충청북도 음성인데 서울에서 혼자 할 거 없으면 며칠만이라도 시골 구경하다 올래 하며 저에게 제안을 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한국의 도시 풍경만 봤지 시골 풍경은 한 번도 못 봤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죠. 저 또한 프랑스에서는 시골에서 살았고요. 작은 시골 마을들이 엄청 많지만 사실 대부분 프랑스 시골이 다 그렇듯 시야 끝까지 펼쳐진 엄청나게 넓은 평야의 비행기를 타고 농사를 지어야 할 만큼 평평하고 넓기만 한 아무 재미없는 밭이 전부죠. 재미없는 프랑스의 시골과 다르게 한국의 시골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산골짜기가 많고 지형이 험난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살짝 무섭긴 했지만 친구 소연이랑 같이 가는 것이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겠냐 싶더라고요. 혼자 도시에서 할 것 없이 시간을 보내느니 소연이의 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 티켓을 사고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정도 흘렀을까? 벌써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놀랐지만 버스에서 내린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에 작은 버스 터미널이 있고 시내에는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만 생활하던 저에게 이런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단 2시간 거리인데 풍경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내에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가면 갈수록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소연이의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작고 오래된 시골집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시골에서는 대부분 큰 집을 짓고 사는데 반해서 한국 시골의 집 크기는 아담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어진 듯한 집이지만 나름 마당도 있고 마당에서 다양한 채소를 기르시고 정말 사람 사는 느낌이 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손때 묻은 집이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할머니께서는 큰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우선 할머니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바구니를 보여주셨습니다. 바구니에는 괴상한 진액이 흘러나오는 외계인들이 먹는 괴물같이 생긴 빨간색 열매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꾸지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르고 상해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할머니께서는 엄청 몸에도 좋고 엄청 맛있는 거니까 먹어보라고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소연이는 익숙하게 맛있게도 먹었지만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과일을 먹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입 깨물자 과즙이 줄줄 흐르고 너무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한 개를 먹고 나서 어색함이고 뭐고 정말이지 미친 듯이 꾸지뽕 열매를 흡입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또 크게 웃으시며 금발머리 녀석이 잘도 먹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꾸지뽕 열매를 먹고 나서는 소연이와 함께 옆집의 강아지도 보고 할머니가 가꾸시는 집 앞 텃밭 구경도 하고 잠시 쉬면서 시골의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음식상을 들고 오시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이 산더미처럼 많고 반찬도 대충 보기에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생선구이는 물론이고 돼지고기 반찬도 있고 찌개까지 게다가 이것저것 대형 식당에서 볼 법한 다양한 종류의 반찬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놀라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제가 머무는 열흘 동안 모든 식사가 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소연이 할머니는 식사를 하시며 계속해서 저와 소연이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생선살을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맛있어서 너무도 잘 먹긴 했지만 할머니는 생선을 발라주시러 온 것인지 같이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생선을 열심히 발라주셨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제가 직접 해보겠다며 생선 가시를 발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지 말라며 제 손등을 살짝 치셨고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제가 해본다고 했지만 할머니만큼 정교한 젓가락질이 되지 않아서 가시가 섞여 들어가기 일쑤였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거봐 곤란해지도 못해 하시면서 내가 해줄 테니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기술은 대단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발라주시는 생선을 꿀떡꿀떡 맛있게 받아 먹으며 죄송한 마음은 일단은 접기로 했습니다. 그저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반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저와 소연이는 웃기게 생긴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할머니가 가꾸시는 고추밭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밭이 프랑스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숙여서 고추를 따야 했기에 농사일을 도와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펑퍼짐하고 웃기게 생긴 바지가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입고 일을 하다 보니 너무나 편하고 통풍도 잘 되고 생긴 것도 재밌어서 웃음도 주는 마법 바지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꾸준히 일했고 따가운 햇빛에 땀도 많이 흘리며 체력적으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에 그렇게나 많이 먹었던 음식들이 모두 소화되고 이제는 허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옆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께서 밥상을 머리에 지시고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간식거리인가 하는 기대감에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새참 먹고요 라며 저와 소연이를 부르셨습니다. 저랑 소연이는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하며 신이 나서 새참을 먹으러 갔습니다. 새참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에 할머니랑 소연이는 깔깔 웃으며 일하다 중간에 쉬면서 먹는 간식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침에 먹었던 식사같이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가 사발과 함께 상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막걸리를 접해볼 기회가 있어서 한두 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냄새도 너무 강하고 많이 취하는 것 같지 않아서 즐겨 먹던 술은 아니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저와 소연이에게 막걸리 말아줄게 하면서 컵인지 밥그릇인지 애매하게 생긴 사발이라는 것에 막걸리를 따라주시더라고요. 아니 막걸리를 말아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성의를 거절하기에 죄송한 마음에 막걸리를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서울에서 먹던 막걸리랑은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캬라는 감탄사가 나왔고 할머니들께서는 웃으며 좋아하시더군요. 그리고 더 말아주리 하면서 몇 잔을 더 말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소연이네 할머니 집 천장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띵한 게 내가 설마 취해서 기억이 없어졌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시나가 막 들이킬 때부터 알아봤다며 등짝을 한 대 때리셨습니다. 저를 집까지 데리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할머니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연이도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께서는 해장하라고 또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먹고 마셨는데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믿기지 않게 또 그 밥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곳은 시공간이 뒤틀린 신기한 곳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밥을 먹고 또 먹어도 신기하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밭일도 돕고 계곡에도 가고 할머니께서 싸주신 과일도 먹으며 물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 이따금씩 서울에서 쓸쓸하고 차가운 감정이나 먹먹한 감정을 느끼곤 했는데 그런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 시골의 모습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골에 대해서 그 어떤 외국인보다 깊게 체험하고 왔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많은 식사와 그것을 다 먹고 있는 내 모습, 다시는 맛보기 힘든 그 막걸리의 향과 풍미, 그리고 고요한 곳의 외로움이 아닌 포근함과 끊이지 않은 웃음은 정말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유명한 카페에 가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뭔가 늘 허전하고 쓸쓸한 서울 도심이 질려가나 싶었던 저에게 한국의 시골은 강하디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방학 때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각오를 하고 다른 한국 친구들에게 제가 느낀 감정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자기들은 그런 거 없다며 그냥 방학이라 내려가는 거고 서울에 혼자 남아 있으면 뭐 하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이미 고향에서 얻어오는 힐링이 일상이 되어서 마음 편한 곳에서 재충전해 온다는 걸 못 느낀다고 말이죠. 서울이 늘 활력이 있던 게 이런 숨겨진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시골에서 받았던 그 좋은 기운 덕분에 그 전에 서울에서 느꼈던 삭막한 감정과 쓸쓸한 감정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한국의 자리를 잡고 사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졸업도 했으면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면 벌써 마음속에 답을 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시골의 훈훈한 정과 할머니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큰 힐링을 하고 온 외국인 유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을 보는 듯한 느낌도 받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너 교무실에서 시험지 훔쳤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문제 풀어봐. 영국 최상위 명문 고등학교 한 학생이 한국인 학생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게 분명하니 다른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라며 말이죠. 그때 수학교사이신 제이슨 선생님께서 등장하셨고 학생들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칠판에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법한 문제를 써내려갑니다. 한국인 학생이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에 다가가자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셜리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저에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식의 성적도 학교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 아이의 이름은 케이트입니다. 케이트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서 항상 반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과목을 잘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 정도로 아이는 특출났어요. 저는 아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케이트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사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던 건지 제 아이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저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잘한다는 병원과 좋다는 약을 다 먹여보았지만 아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케이트는 6개월간을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건강해지기는 했으나 6개월간 다른 아이들과의 수업 차이가 발생했던 거였어요. 퇴원을 한 후 학교에 돌아가서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케이트는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어요. 평상시에 항상 1등만 했던 케이트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하영이었어요. 그 하영이라는 친구는 케이트가 아팠을 때 한국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고 반에서 혼자 왕따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트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로 생각보다 비싼 등록금이 있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영국까지 진출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자제더라고요. 아무리 케이트가 없었다고 하나 1등 할 정도면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겠지 싶어 딸아이에게 하영이와 친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하영이와 친해지기는커녕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찾아왔고 케이트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기에 자신이 있었죠. 시험을 다 치르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번에도 1등은 하영이가 차지했고 2등은 케이트였죠. 인정하기 싫은 케이트는 하영이에게 소리쳤고 부정행위를 했거나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나타났고 싸우는 이유를 듣고는 칠판에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 풀만한 문제가 아닌 문제를 내셨어요.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이 이번 시험의 1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영이는 망설임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니 5분 정도 지났을 때쯤 답을 썼어요. 케이트도 질 수 없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영이의 답을 본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대학생들조차 풀기 힘든 문제였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작은 동양인 학생이 그걸 풀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한국인 하영이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지만 하영이는 친구 한 명 없었기에 축하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케이트는 하영이로부터 공부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매일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케이트의 노력과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하영이는 케이트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녁 식사에 초대됐어요. 저와 케이트는 그렇게 한국인 가족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저는 하영이의 공부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영이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입시 경쟁 시스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매일 친구들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는 게 자신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영국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누군가 머리를 한 대 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케이트를 친구들과 경쟁시키고 항상 치열하게 공부시켰기 때문에 저와 반대되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리고는 영국에 와서 따로 교육시킨 건 절대 없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말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교육에 진심인 나라이다. 자신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듣는 거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갔어요. 저는 당연히 영국보다 한국은 수준 낮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영국보다 한국이 교육적으로 대단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케이트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하영이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는데 마침 하영이네도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세련되었어요. 그렇게 제 가족과 하영이네 가족은 이동을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짐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공항 내에는 무빙워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거의 걷지 않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영국의 지하철과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 영국은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곳도 많고 특히 여름에는 지하철 내부는 정말 더울 만큼 불편한 점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본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도 판매하는 자판기에 서울 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까지 그 안에는 서울의 다양한 정보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치동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세워진 건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학원이 끝난 학생들이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길거리에서조차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말이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 꺼진 곳 없이 그곳은 밤에도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영 엄마가 알려준 학원을 갔어요.
저한테 예약을 하셨냐고 물었고 하영 엄마가 예약을 해두었더라고요. 저는 무슨 학원에서 병원도 아닌데 예약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순간 저는 도대체 한국이 교육 강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실장님께서는 케이트와 영어로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셨고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케이트가 문제를 해석하는 수준을 파악하고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지, 케이트의 장단점을 짚어내시고는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트는 한 달간 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였고 저는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되었어요. 아무리 하영이가 같이 있다고는 하나 한국 문화와 음식에 잘 적응할지 마음 한쪽이 불안했죠.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본 하영 엄마는 저에게 딸 걱정은 그만하고 스트레스를 풀어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영 엄마가 예약해놓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수다 떨면서 커피도 마셨어요. 정말 이쁜 카페를 갔는데 이색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먹은 케이크는 어찌 나도 이쁜지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무지개색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식감도 정말 특이하더군요. 그렇게 카페를 즐기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저를 어떤 특이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과는 다르게 나무와 기와로 만들어진 식당이었어요. 그곳은 한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영 엄마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해서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며 소개해 주더군요. 저는 영국에서도 한때 한국의 음식에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먹어보지는 않았기에 궁금했어요. 비빔밥은 정말 맛도 맛이었지만 음식인지 미술 작품인지 모를 정도로 이쁘게 나와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맛도 정말 다채로워서 각종 채소와 나물들 그리고 고기가 다양한 식감과 맛을 연출했어요. 불고기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저희는 연극을 보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연극 중에 먹을 간단한 음식을 싸고 입장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음식들과 가방을 하영 엄마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화장실에 나와서 하영 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맡긴 음식과 가방이랑 하영 엄마의 물건들이 덩그러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그날 연극을 보러 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혹여나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그것도 가방이랑 핸드폰 같은 비싼 물건으로 하영 엄마는 잠깐 휴지를 가지러 갔다 왔고 저는 물어봤어요. 대체 어쩌려고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냐며 말이죠. 그랬더니 하영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특이하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방치해도 그 누구도 안 가져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했어요. 영국에서는 방치는커녕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시민의식의 놀라움을 또 겪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연극을 다 보고 사람들이 퇴장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먹은 것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바로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고 연극을 본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을 치우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영화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곳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연극이 끝나고 따로 청소를 해야 하는 청소업체가 있을 만큼 더럽습니다.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온 한국이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케이트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단계 테스트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75점 정도였던 케이트는 현재 97점이라는 한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실력으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길래 이렇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지요? 학원 원장님께서는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파악한 뒤 단순 문제만 풀게 하는 게 아닌 그 풀이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뀔 수 있게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실력 향상의 이유를 납득했어요. 그 후 자신의 약점에 대한 문제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영국에 돌아온 딸 아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대학만큼은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며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한국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이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